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살이 된 김철수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35년 동안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일했어요. 평생을 그렇게 일하고 67살이 되던 해에 마지막으로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저희 부부 통장에 남아있던 돈은 7천만 원이었어요. 국민연금은 없었습니다. 장사하느라 제대로 납입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기초연금 60만 원이 전부였죠. 7천만 원이면 몇 년은 버틸 수 있겠지?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3년이 지난 지금 저희 부부는 어떻게 됐을까요? 통장이 바닥이 났을까요? 아니면 아직 버티고 있을까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연금 없이 노후를 보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한 달에 진짜 얼마나 있어야 숨을 쉴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저처럼 준비가 부족하셨던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게 문을 닫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2020년 3월이었죠. 코로나가 막 터지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저는 올해 72살입니다. 35년 동안 정확히 35년을 작은 가게 하나를 지켰어요. 새벽 6시에 문을 열고 밤 9시에 셔터를 내리곤 했죠. 일요일이고 명절이고 쉬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손님이 올까봐 마음 편히 쉴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평생을 일하고 67살이 되던 해에 드디어 가게를 정리했어요. 그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평생을 일하고 애 셋을 키우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그렇게 지나온 시간 끝에 손에 남은 건 7천만 원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없었어요. 자영업자인 제가 직접 내야 하는 연금, 장사가 안 될 때는 그 돈이 너무 아까웠고 당장 생계가 급했죠. 중간에 끊기고 다시 넣어야지 생각만 하다가 결국 제대로 납입한 기간이 10년도 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게 기초 노령연금 월 6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고요. 7천만 원이면 몇 년은 버틸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기초연금도 나오고 조금만 아끼면 되겠지. 그때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3년이 지난 지금 저희 부부는 어떻게 됐을까요? 통장이 바닥났을까요? 아니면 아직 버티고 있을까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연금 없이 노후를 버틴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월 얼마가 있어야 진짜 숨통이 트이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저처럼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하신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경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가게 문을 닫던 그날이 아직도 눈앞에 선합니다. 2020년 3월, 코로나가 세상을 뒤흔들기 시작하던 때였죠. 제 가게는 서울 외곽의 작은 철물점이었습니다. 32살에 시작해서 67살까지 딱 35년을 그 자리를 지켰죠. 젊었을 때는 장사가 꽤 됐어요. 동네에 공사도 많고 인테리어 업자분들도 자주 들르시고 한 달에 500만 원씩 벌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애들 셋을 키웠죠.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 자금도 보태줬어요. 그때는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어요. 부모니까요. 그런데 정작 저희 부부를 위한 돈은 쥐어짜내듯 모으기 힘들더군요. 벌면 벌은 대로 애들 일에, 집안일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연금도 꾸준히 못 냈고요. 장사가 안 될 땐 그 돈이 너무 커 보였어요. 이번 달만 하다가 그만두게 되었죠. 어느 순간부터인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대형마트가 들어서고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모든 걸 사기 시작했어요.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죠. 그래도 버텼습니다. 이 가게 말고는 제가 갈 데가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러다 2020년 초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이미 터널 끝이 보이지 않던 장사가 완전히 멈춰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집에만 있었고 인테리어 공사는 모두 중단됐죠. 하루에 손님이 한두 명 올까 말까였어요. 매출은 월세보다 적었습니다. 오히려 매월 적자였죠. 어느 날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 접자. 더는 못하겠어. 아내는 평생 저와 함께 가게를 지켰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손님을 맞이했고 저는 물건을 나르고 배달을 다녔죠. 그렇게 부부가 하나가 되어 35년을 버텨왔는데 그 끝이 이렇게 초라할 줄은 몰랐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는 그날 마지막으로 셔터를 내릴 때 손이 떨렸어요. 35년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절반 이상을 바친 이 공간을 이렇게 문을 닫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죠. 옆에 있던 아내는 아무 말이 없었고 저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통장 정리를 했어요. 가게 보증금을 돌려받고 남은 재고를 정리하고 작은 빚들을 갚고 나니 딱 7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35년의 피와 땀과 시간이 고스란히 7천만 원이라는 숫자로 압축된 순간이었어요. 가슴이 텅 비어 버린 것 같았습니다. 내가 평생 뭘 한 거지? 이게 전부인가? 아내에게 되물었어요. 7천이면 몇 년은 버틸 수 있겠지?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초연금도 나오고 아껴 쓰면 되겠지. 그 순간 우리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으려 했습니다. 7천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10년은 편안히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의 진짜 시험은 가게 문을 닫고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었으니까요. 가게를 닫고 나니 삶의 구멍이 뚫린 것 같았어요. 35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쉼없이 돌아가던 톱니바퀴가 갑자기 멈춘 기분이었죠.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냥 집에 앉아 TV를 보거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꼭 끼고 마트에 가는 것이 전부인 나날들이었어요. 처음 몇 달은 이제 좀 쉬어보자는 마음에 괜찮았습니다. 평생 고생했는데 당연한 휴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기초연금 60만 원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생활비가 부족할 때마다 저축해서 조금씩 보태 썼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60만 원이 들어오고 150만 원이 나가니 매월 90만 원씩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셈이었죠. 그때도 걱정을 했지만 7천만 원이 있으니 90만 원씩 쓰면 7년은 버틸 수 있겠네 하고 단순하게 계산했어요. 그런데 삶이란 게 계산대로 되지 않더군요. 첫 번째 변수는 건강이었습니다. 나이 들면 당연히 몸자리날이 아프기 마련이죠. 저는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고 아내는 무릎 연골이 달아 주사를 맞아야 했어요. 둘이 합쳐서 병원비만 한 달에 7, 8만 원씩 나갔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정밀검사 비용이 또 수십만 원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었어요. 오래된 이가 부러져서 치과에 갔더니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보험이 안 되는 경우라 150만 원이란 거금이 나갔습니다. 한 달 생활비나 다름없는 금액이었죠. 하지만 안 할 수 없었어요. 경조사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친구의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지인 자녀의 결혼식에 동네 어르신의 환갑잔치에 한 번 가면 10만 원, 20만 원은 기본이었습니다. 우리 형편이 어렵다고 적게 내자면 아내가 말리더군요. 여보, 우리 애들 결혼할 때도 다 받았잖아. 의리를 지켜야지. 맞는 말이었죠. 그게 사회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생활 고정비. 우리 집은 오래된 아파트라 단열이 안 돼서 겨울 보일러를 틀면 가스비가 25만 원씩 나오기도 했어요. 여름엔 에어컨으로 전기세가 치솟고 목소리에 살짝의 떨림과 초조함을 섞어 첫 해가 끝났을 때 통장을 확인했더니 7천만 원이 5,500만 원으로 줄어있더군요. 1년 만에 1,500만 원이 증발한 거였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껴서 썼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어디서 이렇게 많이 썼지? 아내와 나눈 대화는 이제 무서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차가 끝났을 땐 5,500만 원이 3,800만 원이 되어 있었어요. 1년에 1,700만 원이 더 빠졌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등에 식은땀이 흘렀죠. 이 속도라면 2년 후에는 정말 바닥이 나겠구나. 그때부터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숫자였지만 이제는 그 숫자가 우리의 남은 수명처럼 느껴졌어요. 자식들한테는 말도 못했습니다. 평생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도움만 주던 제가 이제 와서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죠. 밤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돈이 다 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저희 부부는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다가오는 벽을 바라보며 아무도 모르게 조마조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3년 차가 끝났을 때 저희 통장엔 2천만 원이 조금 넘게 남아 있었습니다. 3년. 고작 3년 만에 7천만 원이 2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5천만 원의 증발이었죠. 머릿속이 하얗게 번쩍하는 느낌이었어요. 이러다 진짜 굶어 죽는 게 아니구나. 그 순간 가장 먼저 스친 생각은 아이들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부모의 자존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아이들이 걱정하는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서였을까요? 서울에서 회사원으로 살아가는 큰아들, 경기도에서 작은 사업을 하는 둘째, 부산에서 시집가 살고 있는 막내딸. 모두들 제각각의 삶에 여념이 없는데 우리 부부의 짐을 지워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2천만 원으로는 매달 100만 원 가까이 빠져나가는 속도로는 1년도 채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숫자만 맴돌았죠. 뭘 더 줄일 수 있을까? 아껴도 아껴서 고기는 한 달에 한 번, 외식은 꿈도 못 꾸고 아내가 좋아하던 커피마저 끊은 상태였는데 더 줄일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돈은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을 깬 건 아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여보, 집을 줄이는 게 어떨까? 우리 집은 30년 전 대출과 전세를 겹쳐가며 간신히 마련한 20평대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아이들 셋이 모두 이 집에서 자라고 웃고 울고 추억을 만들어간 바로 그 공간이었죠. 아내의 말은 제게 평생을 일궈 마련한 우리의 모든 것을 털어내야 한다는 선고와 같았습니다. 아내가 계산을 해봤더랬습니다. 이 집을 팔고 더 작은 전세집으로 이사가면 차액으로 1억 원 정도를 마련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돈으로 조금 더 버틸 수 있다는 거였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30년 동안 우리 삶의 중심이었던 집을 내놓는다는 것.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정말 굶주릴 판이었으니까요. 목소리에 깊은 슬픔과 결의를 담아 집은 생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급매물이라 가격을 깎였지만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새로 찾은 집은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짜리 15평대 빌라였습니다. 보증금이 싸다는 게 유일한 장점이었어요. 이사하는 그날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30년치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 아이들이 어릴 적 쓰던 물건, 낡은 사진첩, 아내가 하나둘 모아둔 그릇들. 새로운 집은 작아서 다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하나하나를 손에 들고 이건 큰애 거, 이건 둘째 거. 중얼거리며 오랫동안 들여다보다가 한숨을 내쉬며 버렸어요. 저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견딜 수가 없어 옆에서 말 한마디 건넬 수 없었습니다. 짐을 다 실은 트럭 앞에서 마지막으로 빈집을 돌아봤어요. 텅 빈 방, 벽, 바다. 여기서 아이들이 뛰어놀았고 온 가족이 명절을 보냈고 수많은 웃음과 대화가 오갔던 그 공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닫아야 했는데 손이 떨려 움직이지 않더군요. 옆에 선 아내는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저 침묵만이 가득했죠. 그렇게 30년의 역사를 닫았습니다. 새 집은 정말 작았고 창밖으로는 바로 다른 건물의 벽면이 보였습니다. 햇빛도 잘 들어오지 않았죠. 평생을 일했는데 정말 내가 70살이 넘어 이런 곳에서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우리 손엔 1억 원이 생겼습니다. 은행에 넣어두니 한 달에 20만 원 정도의 이자가 나오더군요. 기초연금 60만 원의 이자 20만 원, 합쳐서 80만 원. 여전히 모자랐지만 적어도 바닥이 보이던 그 절박함에서는 한 걸음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첫날 밤 새로운 천장을 바라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낯설고 옆집 소리도 잘 들렸죠. 아내가 뒤척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도 살다 보면 정들겠지.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을 감았을 뿐이었죠. 네, 살다 보면 정들겠죠.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흘린 눈물은 단순히 새로운 집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노후라는 시간이 이렇게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서러움이었습니다. 1억 원을 마련했지만
마음의 평화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계산은 냉정했어요. 기초연금 60만 원에 은행 이자 20만 원, 합쳐서 한 달 80만 원, 이 금액으로 두 사람이 서울에서 살아간다는 건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죠. 공과금, 관리비, 보험료를 내고 나면 남는 돈으로는 장보기도 벅찼습니다. 최소 150만 원은 되어야 숨을 쉴 수 있다는 걸 고통스럽게 깨달았습니다. 1억 원이 있다고 해도 매달 70만 원씩 모자라면 1억 원은 겨우 12년을 버티게 해줄 뿐이었어요. 12년 후면 저는 80대 중반, 아내는 80대 초반. 그때 다시 같은 절박함이 찾아올 것이 자명했습니다. 다시 그 굴레에 빠지기 전에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70살이 넘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인터넷을 뒤졌고 주민센터를 찾아갔고 복지관에 문의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것이 노인 일자리 사업이었죠.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공원 청소나 교통안전봉사 같은 공익활동을 하면 월 29만 원을 지급한다더군요. 29만 원. 젊었을 땐 하루벌이도 안 되던 금액이었지만 지금의 우리에겐 없는 것보다 낫다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쓰던 그날 손이 떨렸어요. 70이 넘은 나이에 다시 일자리 신청서를 쓰게 될 줄이야. 옆자리엔 머리가 하얗고 허리가 굽은 다른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서로의 눈길을 피했어요.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이었겠죠. 창피함과 서러움, 그리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 며칠 후 둘 다 선발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기쁨보다는 씁쓸함이 먼저 왔습니다. 평생 사장님으로 가장으로 살아왔는데 이 나이에 시간을 팔아 29만 원을 벌러 나가는 것이었으니까요. 아내는 담담했습니다. 돈 버는 건데 뭐가 창피해? 그 말이 맞았지만 가슴 한켠이 찌르는 듯 아렸어요. 첫 출근 날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35년 동안 가게를 운영하며 새벽에 일어나던 그 습관이 이렇게 다른 의미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조끼를 입고 모자를 쓰고 나섰죠. 제 배정은 공원 청소였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고 쓰레기를 줍습니다. 하루 3시간, 하지만 그 3시간이 이렇게 길고 힘들 줄은 몰랐어요. 1시간만 빗자루질을 해도 허리가 뻐근했고 쪼그려 앉았다 일어서면 무릎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젊었을 땐 하루 종일 일해도 끄떡없었던 그 몸은 어디로 갔을까요? 같이 일하는 분들도 모두 70대, 80대였습니다. 말없이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할 일을 하셨죠. 그 분들의 등에 흐르는 땀방울을 보며 우리 모두 여기까지 살아남아서 이렇게 다시 땀을 흘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경로당에서 봉사하는 일을 맡았는데 무릎이 안 좋은 그녀에게 계단 오르내리기는 고역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특히 피곤해 보여서 오늘 많이 힘들었어 하고 물었더니 아내는 웃으며 말했죠. 힘들어도 돈 나오니까 괜찮아. 저도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 눈물이 섞여 있을 뻔했습니다. 가끔 젊은 직장인들이 저희를 스치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때론 무심하고 때론 힐끔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무능한 노인으로? 불쌍한 사람으로? 예전에 장사하던 시절 알던 사람을 만날까 봐 두렵기도 했습니다. 창피하다는 감정은 이 나이가 되어서도 쉽게 떨쳐낼 수 없는 것이더군요. 하지만 월급날이 되면 그런 감정도 잠시 잊혔습니다. 통장에 29만 원이 찍히는 그 숫자는 아무리 적어도 내가 번 돈이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자식의 지원도 아닌 내 두 손으로 번 정직한 값이었죠. 아내 것까지 합하면 58만 원, 기초연금 60만 원, 이자 20만 원과 모두 합치니 처음으로 월소득이 138만 원을 넘었습니다. 150만 원의 목표에는 아직 못 미치지만 적어도 바닥을 헤매던 때보다는 훨씬 나은 위치에 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을 줄이고 일자리를 구한 덕분이었죠. 그러나 여전히 숨겨야 할 비밀, 아이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한 진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의 새 주소를, 우리의 현실을 말이에요. 아이들은 언제까지 모를 수만은 없었습니다. 노인 일자리로 생계를 잇는 생활이 어느덧 익숙해질 때쯤 숨기고 싶었던 비밀이 드러날 때가 왔습니다. 큰아들이 명절에 집에 오겠다고 연락이 왔죠. 더 이상 예전 주소로 올 수 없다는 걸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화 통화에서 아들의 목소리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이사하셨어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온갖 거짓말이 스쳐 지나갔지만 결국 참을 수 없었어요. 숨김없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돈이 바닥나서 집을 줄였고 지금은 더 작은 전셋집에 산다고요.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숨소리가 잠시 끊겼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가 내뱉은 말은 질문이었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 한마디에 제 모든 방어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걱정 끼치기 싫어서라는 변명은 아이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준 변명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죠. 그날 큰아들은 동생들에게도 연락을 했나 봅니다. 둘째 아들과 막내 딸에게서도 같은 시간에 전화가 왔어요. 모두 똑같은 말을 반복했죠. 왜 혼자 끙끙 앓았어요? 왜 말 안 했어요? 며칠 후 큰아들이 새 집을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더니 좁고 낡은 집안을 한참 동안 둘러보았어요.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초라한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준다는 게 이토록 창피할 줄이야. 오랜 침묵 끝에 아들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도울게요.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너희도 살기 바쁜데. 그러자 아들은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가 평생 저희한테 해주신 거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순간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평생 가장으로서 울지 않으려 고집했던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죠. 아들 앞에서 울지 않으려 꾹 참았습니다. 그 일 이후 아이들의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큰아들이 매달 10만 원, 둘째 아들이 10만 원, 막내딸이 10만 원, 세 사람이 합쳐서 한 달에 30만 원을 보내주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평생 주기만 하던 아버지가 이제 와서 아이들에게 손을 벌리는 게 말이 되나 싶더군요. 하지만 아내가 말렸습니다. 받아. 애들 마음인데 그래서 받았습니다.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했습니다. 큰아들도 대출과 학원비에 시달리고 둘째는 사업이 쉽지 않다고 하고 막내는 시댁 시선을 신경 쓰며 사는 마당에 내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 돈을 쓰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이들이 보내는 30만 원은 따로 통장에 모아두기로 했죠. 비상금으로요. 언제 닥칠지 모르는 큰 병원비나 정말 급한 일이 생겼을 때를 위해서 단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돈이 계좌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놓이는 기이한 안정감이 생겼어요. 아무 일이 생겨도 이 정도는 버틸 수 있겠지 하는 마음에 버팀목이 생긴 거였습니다. 변한 건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전화를 더 자주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별것 아닌 안부 인사일 뿐인데 그게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부모와 자식 사이의 연락이 사실은 소중한 마음의 연결이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명절이 되었을 때 아이들과 손주들이 새 집을 찾아왔어요. 좁은 거실에 다 같이 모여 앉으니 오히려 예전 넓은 집보다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죠. 목소리를 따뜻하고 감동적으로 가다듬어 누군가는 돈이 없으면 자식도 멀어진다고 말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진짜 힘들 때 서로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이가 진짜 가족이 아닐까요? 물론 우리 집만의 특별한 사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제가 확실히 알게 된 것은 한 가지예요. 부모가 먼저 솔직해져야 한다는 것, 혼자 끙끙 앓고 숨기기보다 솔직한 말 한마디가 더 가벼울 때가 있다는 것, 진작 말할 걸 그랬어요. 그랬다면 3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불안과 공포 속에서 보내지 않아도 되었을지 모르니까요. 이제 우리 부부의 현실적인 노후 자금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제 저희 부부의 노후 생활을 지탱하는 숫자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달 수입을 정리해 볼게요. 기초 노령연금이 저희 둘 합쳐서 60만 원, 노인 일자리로 두 분이서 합쳐 58만 원, 그리고 집을 정리하면서 마련한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가 대략 20만 원, 이것들을 모두 합치면 138만 원, 어림잡아 140만 원 정도가 한 달 수입입니다.
많은 금액인가요? 아니요. 서울에서 70대 부부가 살아가기엔 빠듯한 금액입니다. 이 140만 원이 어떻게 한 달 동안 사라지는지 제가 세어보겠습니다. 먼저 절대 피할 수 없는 고정 지출입니다. 관리비와 공동관리비 15만 원, 가스비와 전기세 합쳐서 10만 원, 핸드폰과 인터넷 요금 5만 원, 건강보험료와 실손보험료까지 합치면 20만 원, 이것만 합쳐도 벌써 50만 원입니다. 아직 손도 대기 전에요. 이제 생활비입니다. 가장 큰 부분은 역시 식비죠. 아무리 줄여도 40만 원은 듭니다. 이제는 장볼 때마다 가격표부터 확인합니다. 할인하는 상품,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 위주로 사죠. 고기는 한 달에 두세 번, 닭고기나 돼지 앞다리살 같은 부위로 정했고, 비싼 과일은 거의 사지 않습니다. 생필품과 의류비도 만만치 않아요. 세제, 휴지, 치약, 이런 것만 사도 한 달에 10만 원은 기본입니다. 옷은 안 사도 속옷이나 양말, 겨울 내복은 사야 하죠. 월 20만 원은 생각해둬야 합니다. 병원비는 항상 긴장되는 부분입니다. 저의 혈압약, 아내의 무릎 주사 기본비가 월 8만 원 가까이 나갑니다. 여기에 감기 한 번 걸려 병원 가면 3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큰 병에 대한 두려움은 항상 머릿속에 있습니다. 경조사비는 줄였지만 없앨 수는 없어요. 한 번에 5만 원에서 10만 원,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있습니다. 월 10만 원은 각오해야 해요. 교통비는 어르신 할인으로 무료인 지하철이 있어 다행이지만 아내 무릎이 좋지 않아 큰 병원 갈 땐 택시를 타야 합니다. 월 5만 원 정도 이제 다 합쳐볼까요? 고정비 50 플러스 식비 40 플러스 생필품 20 플러스 병원비 8 플러스 경조사 10 플러스 교통비 5 총 133만 원. 저희 수입이 140만 원이니까 남는 돈은 고작 7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계산은 모든 것이 평탄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경조사가 겹치거나 병원비가 크게 나가는 달이면 그 달은 바로 적자입니다. 목소리를 낮추어 강조하며 아내가 말하더군요. 150만 원만 되면 숨이 좀 트일 텐데. 정말 맞는 말입니다. 140만 원과 150만 원은 고작 10만 원 차이지만 그 10만 원이 없어서 우리는 매달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모든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연금 없이 노후를 보낸다는 것은 이렇게 전쟁 같은 삶이라는 것을. 저희는 그나마 집이 있어 팔아 1억 원을 마련했고 건강이 나쁘지 않아 일자리도 할 수 있으며 마음씨 좋은 자식들이 있어 도움도 받는 운이 좋은 경우입니다. 만약 이 조건 중 하나라도 없다면 기초연금 60만 원만으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관리비와 공과금만 내도 이미 바닥이 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꼭 미리 준비하세요. 월 150만 원 이상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연금이든 연금저축이든 적립식 투자든 무엇이든 반드시 준비하세요. 그 금액이 있어야 병원도 갈 수 있고 조금 더 영양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갑작스런 지출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67의 가게를 접고 7천만 원을 들고 시작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 돈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결국 3년 만에 바닥을 받고 집을 팔고 일자리를 구하고 자식의 도움을 받아서야 간신히 월 140만 원의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늙어서 돈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자존심이 상하고 때론 매우 외로운 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미리 준비하는 분들의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저희 부부는 어떤 하루를 살고 있을까요? 아직도 새벽에는 일어납니다. 노인 일자리 출근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오래된 습관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서둘러 조끼를 입고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창가에 앉아서 아내가 타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세상이 서서히 밝아오는 것을 바라볼 시간이 생겼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도 조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이번 달 관리비, 병원비, 통장 잔고 같은 숫자들이 주된 주제였다면 이제는 오늘 날씨 참 좋다, 동네에 새 카페가 생겼더라, 어제 TV에 나온 그 노래 기억나? 하는 평범한 삶의 이야기들로 채워집니다.
돈에 대한 긴장감이 조금씩 사라지니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여유도 생긴 것 같아요. 아이들과의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부모와 자식이라는 틀에 갇혀 서로의 어려움을 숨기려 했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서로의 삶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고, 가족으로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력을 찾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보내는 30만 원은 여전히 비상금 통장에 모아두고 있지만 그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는 위로처럼 느껴집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일까라는 절망감에서 아직 함께 걸어갈 길이 남았구나 라는 마음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빠듯하고 건강이 무섭고 미래가 안개 속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무게를 혼자 지고 가야 한다는 고독감에서는 벗어났어요. 누군가에게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평범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절박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모든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결국 준비와 소통이라는 두 단어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지혜, 혼자 감당하지 않고 소통하는 용기, 이 두 가지가 없다면 노후는 정말로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부디 전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당신의 노후는 아직 멀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아니, 이미 문턱에 다가섰을지도 모르죠.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움직인다면 그것이 바로 시작의 신호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연금 가입 조건을 확인해 보는 것, 작은 저축을 시작하는 것, 가족과 미래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것, 그 어떤 것도 당신의 미래를 더 단단하게 만들 지름길입니다. 저, 김철수는 이제 72살의 평범한 노인입니다. 여전히 작은 빌라 4층에 살고 아내와 티격태격하기도 하며 아이들의 전화를 기다리는 평범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내는 7천만 원이 바닥나던 그 절박한 순간을 지나왔기 때문에 알게 된 소중한 평화가 조금씩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에는 오늘이라는 날을 준비한 당신의 모습이 빛나는 평화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